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수업반장 시간이 왔습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성원해 주시고 많이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그날 또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온도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래서 일하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시고 내년에 또 할 거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 연탄은행 쪽에서 나오신 분들도 다 깜짝 놀란 게 너무나 일을 열성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전혀 안 믿길 정도로 너무 빠르게 해버려가지고 다른 데들 하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전 기회를 제공한 거거든요. 진짜 그런 일을 더욱더 많이 해야겠다.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이게 경제적 약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누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더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메일 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메일로 항상 저희는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그냥 편하게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구나 하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아는 거 모르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품질을 격을 좀 높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워낙 좀 싼마이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격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2월 첫째 주죠. 12월 6일날은 제가 포항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1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3일에는 제가 서울 강남 하계월 세택에서 1시부터 하는데요. 12월 강의 내용은 아마 기존에 하던 거하고 또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 제가 거의 주식 30년 가까이 이제 경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도권에서만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개인들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경험하거나 이런 사인 캐리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프로니까. 그런 데서 봤을 때 올해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이나 특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도 연말에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혼자 미친놈같이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다른 분들 다 안 좋다 그럴 때 저만 이거 빠지면 이반장이 사라 그랬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더 사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듯이 보면 시장은 사인을 줍니다. 힌트를 줘요. 근데 보면은 이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이런 업에서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못 보실 때가 많아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생리를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시장이 이렇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 때부터 저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9.11 사태, 이먼 사태 안 겪은 게 없으니까 다 겪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알아요. 그리고 시장이 주는 힌트들을 좀 나름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12월 강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하고 좀 많이 틀려질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열심히 아마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 내년 재테크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타임머신이 없는데 또 모르죠. 근데 작년에 안 그랬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야겠죠? 오늘 첫 번째 출발을 할 종목은 여러분들 어떤 메일들을 주셨냐면요.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지금도 당장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GS 리테일이나 BGS 리테일의 편의점이 짜잔!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옛날에는 진짜 이 구멍가게만 있을 때하고는 이게 또 진짜 틀리잖아요. 요즘은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가게 문 닫아서 못 사거나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0년이죠. 일본의 패밀리마트. 일본에 가시면 패밀리마트들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패밀리마트가 일본에 있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러신 분들 있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패밀리마트가 일본을 간 게 아니라 일본의 패밀리마트가 우리나라 온 거죠. 그래서 1990년에 일본의 패밀리마트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요. 패밀리마트 1호점이 생깁니다. 가락동에 가락시형 아파트 있는데 가락시형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체인점을 시작했고요. 2012년이었죠. 이 패밀리마트 이게 보광그룹 거였어요. 보광그룹 하면 아시죠? 삼성전자, 바로 이재용 회장의 외가죠. 이 보강 패밀리마트 그룹이 일본의 패밀리마트하고 이게 라이센스를 맺었던 건데 1990년 맺었던 계약을 2012년에 해지하면서요. 스스로 이제 독자 브랜드인 그 유명한 CU가 이렇게도 막 사람들이 불렀죠. CU. 또 봐요. 그래서 CU. 이 CU를 출범해서 국내 1위 편의점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여기 편의점 개수가요 18,5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GS하고 아주 운명의 대결을 맨날 벌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 점포스가 좀 많네, 작네, 아주 그냥 둘이 완전히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도찐개찐? 예, 그렇게 부르나요? 예, 독인개긴이라 부르든가? 뭐 의미 없는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 가지고 둘이 맨날 붙어요. 매출 규모.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CU가 9조고요. GS 리테일이 11조예요. 둘이 차이가 나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여기에는 GS 슈퍼마켓이 들어가요. GS 슈퍼마켓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편의점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그런 편의점으로만 따졌을 땐 얘네하고 둘이 거의 같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둘이 보면은 어디가 매출이 더 커? 어느 한쪽이? 그럼 또 어느 한쪽의 영업이익은 또 그 다른 쪽이 커요. 예를 들어서 GS가 매출 규모가 더 컸어? 그럼 CU가 영업이익은 더 커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CU가 매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또 GS가 영업이익이 더 커요. 좀 희한해. 하여튼 돌아가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항상 보면 매출이 뭔 의미가 있냐, 영업이익이 남는 게 중요하지. 또 이러다가 그래도 매출이 자기네가 1위 하면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매출로 진정한 1위를 달성하는 게 진짜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싸움하고 똑같아요. 야당 시절에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당이 되니까 다른 얘기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여야가 바뀌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생긴가 봐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기 유리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고, 얘네 그 매출 규모는 보면 역시 편의점 사업이 제일 커요. 편의점이 90한 2, 3%가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물류가 있어요. 물류 4%, 자기네들 그 식품 제조 유통하는 게 있어서 그게 한 또 한 2%, 택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광고 택배. 요게 또 한 2% 정도 돼요. 그래서 월등한 건 역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사업이 가장 월등하고요. 특히 BJLF 리테일은요, 자기네가 편의점 사업은 자기네가 직접 해요.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뭐 광고, 택배니 무슨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식품 제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BJF 프로직스나 BJF 푸드 이렇게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요런 데들이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편의점이고 BJF 리테일이 직접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편의점 사업의 수익 구조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뻔하잖아요. 뭐예요? 편의점 앞에 보면 보면 CU면 CU 뭐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딱 정차하고 물건들 나르잖아요. 얘네들이 직접 다 대주잖아요. 편의점 물건. 그죠? 그 물건 팔면 뭐예요?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냐면 상품을 공급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다. 그래서 상품 공급 마진이에요. BJF 리테일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편의점들한테 물건 대주고 거기에서 공급하는 이익, 상품 공급 마진,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얘네들 그냥 낼 때 뭐예요? 가맹점 낼 때 수수료 낼 거 아니에요. 그거 로열티라 그러잖아요. 예, 로열티, 가맹점. 그 가맹점 수수료.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뉴스에 뻑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그냥 쿨해요. 아주 단순. BJF 리테일이 영업이익 쪽을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이 영업이익 달성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첫 번째는 차별화된 상품이에요. 상품 믹스라 그래야겠네요. 더 정확하게는. 두 번째는 PB 상품 전략이었습니다. 얘네가 PB 상품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 PB가 뭔지 아시죠? PB가 자기네가 만드는 상품. 그래서 반대는 뭐예요? MB가 아닙니다. NB입니다. 또 MB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MB는 내셔널 브랜드의 약자죠. 그래서 이 MB들은 오히려 이쪽에서 수수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PB로 자기네가 만들면은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무조건 싸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자기네 PB 상품들로 만들면은 마진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PB 상품 전략을 잘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가지 전략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물론 GS 리테일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GS 리테일보다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위를 이렇게 달성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 자체라는 건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들 많아질수록 어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편의점에서 장 보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죠?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장 보는 거 아니었죠? 구멍가게는 뭐 진짜 그리고 편의점 초창기에도 그랬잖아요. 뭐 음료수, 과자, 무슨 뭐 맥주류, 뭐 마른 안주 요런 것들 간식거리 사는 게 편의점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담배 같은 거.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거기 가서 해가지고 먹을 거 거기서 다 사잖아요. 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제로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1인 가구 수를 우리나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그라운드 좋다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요즘 어때요? 또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신규 도시들 개발하면 어때요? 거기 편의점들 어때요? 쫙 들었었죠. 몇 개씩.
막 서로 경쟁적으로. 신규 도시 개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정부에서 또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편 서비스.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뭐 택배니 뭐 우편 이런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거 솔직하게 잘 이용은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웬만한 분들은 거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식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성숙은 안 된다. 좋은 게 아니다.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먹고 싶을 때는 성장을 노리셔야 돼요. 성숙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은 어때요, 여러분들?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숙이죠. 왜 그럴까요? 요즘 편의점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시골도 가도 해보면 편의점 없는 데 있나요? 차 타고 조금만 가면은 편의점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예, 이제 시골에도.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편의점이 새롭게 생길 곳은 이제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동식물들만 있는 뭐 그런 지역들 아니면은 예,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GS 리테일이나 뭐 이런 데 큰 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성장은 어려워요. 그러면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 산업은 여러분들 주가로서는 별 볼 일이 없고 재미가 그렇게 크게 없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종이 그쪽으로는 좀 별 볼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만한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장 초기에는 11개 사업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희한한 데들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데 없어진 데 되게 많잖아요. 2000년 이후로는 이게 11개에서 8개로 줄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이더웨이 많이 보이는데 요즘 없죠. 그리고 미니스톱 또 많이 보였잖아요. 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스톱. 그 미니스톱도 없었죠. 왜냐? 얘네들이 코리아 세븐, 지금 세븐일레븐이죠. 세븐일레븐으로 얘네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4개 중에도 보면은 뭐 세븐일레븐도 요즘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 요즘은 GS하고 이 BGF 얘네 둘이 거의 다 해먹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 점유율을 보면요. 하위 2개하고 상위 2개하고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하위 2군데는 비용 압박을 받습니다. 비용 압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 개발을 못 합니다. 획기적으로 어떤 뭐 이런 매력을 끌만한.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편의점 2군데 애매한 거 요즘 서로 가깝잖아요. 편의점 간에 거리 두는 게 같은 편의점끼리는 거리 제한이 있지만 다른 편의점하고는 거리 제한이 없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너무 가까운데 막 서로 다른 편의점들이 있는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보아도 더 크고 뭐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고 뭐 매력적인 것들이 있으면 거기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위 2군데가 하위 2군데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구조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GS도 그렇고 BGF 이런 리테일 쪽들이 성숙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숙 산업. 이걸 나름대로 성장의 동력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압도적인 상품 경쟁력. 앤드 뭐냐면은 R&D. BGF 리테일 갔으면 아시죠?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 또 뭐예요? 그 초콜릿 유명한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것들 선보여가지고 어때요? 이런 거 트렌드들 막 계속 이끌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공했어요. 이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디저트 맛집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객단가하고요. 우리가 집객력이라 그러거든요. 손님들이 얼마 끄느냐 집객력. 이 객단가하고 집객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R&D하고 상품 경쟁력 이런 것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중대형 점포 전략입니다. 이 중대형 점포 이 출점 전략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규모의 경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막 거기서 편의점 하는 그 사람들이 끝나면서 아 이거 날짜 다 됐으니까 가져갈게요 막 이러면서 퇴근하는 장면을 많이 보시죠. 그게 왜냐면 재고예요. 근데 업주 입장에서 그 재고가 이쪽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 대부분 다 문제가 뭐냐? 재고잖아요. 이 재고 어떻게 떨 거냐? 그래서 맨날 뭐예요? 폭탄 세일 가끔씩 보이잖아요. 폐점 하기 때문에 눈물의 폭탄 세일 막 해서 90% 이런 거 그 뭐 써붙이잖아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재고를 어떻게 떠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형 출점 전략을 펴버리면요. 재고 관리 단위 이걸 SKU라 그러는데요. 재고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이게 점포당 매출액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BGF나 GS나 이렇게 큰 데들은 이렇게 중대형 출점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하위 두 군데들은 이 중대형 출점이 안 됩니다. 쉽게가. 왜? 그렇게 되면은 업주나 이런 회사도 너무 부담이 커져요.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K. 요즘 K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K 편의점 모델을 해외로 가게 했어요. K문화 요즘 아주 K 컨텐츠, 뭐 K뷰티, 뭐 K 뭐 음식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이걸 되게 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얘네가 맨 처음에 어디로 진출하냐면 몽골로 진출합니다. 그 피지컬 아시아 몽골이 우승했다며요. 전 피지컬 아시아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몽골이 우승했다 그러더라고요. 2018년에 몽골이 이쪽을 하고 그다음에 21년에 말레이시아로 진출합니다. 작년에는 24년에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하와이. 하와이에 현지 파트너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다음에 이거 진출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사람 사는 곳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편의점이 이제 더 이상 출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실상 없다 그랬죠. 그건 진짜 없어요. 뭐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규 도시 개발들. 그러지 않으면 생길 데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막힌 더 이상 점포를 출점하기 어려운 구조를 해외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을 지금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 잘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편의점은 여러분들 누구 문화입니까? 우리나라 문화일까요? 아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 문화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패밀리마트가 일본 1990년에 일본에 그랬다고. 뭐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고요. 다. 일본이 굉장히 편의점 문화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편의점은 진짜 기발합니다. 어떤 편의점은 똑같은 편의점인데 편의점의 시스템이 틀려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 편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옵니다. 일본은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막. 우리가 지금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해외에서. 걔네들도 해외 진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뚫는 건데 전에는 아예 엄두를 못 냈어요. 그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진짜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K글로벌이 K뷰티, K 이런 여러 가지 맛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K 이 문화 콘텐츠부터 해서 음식 이런 걸 되게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이러죠.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잘만 하면은 이게 해외에서 좀 먹힐 부분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아마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K뷰티 이런 건데 뷰티 특화 편의점들을 확대합니다. K뷰티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카테고리로 뷰티를 택한 거예요. 화장품 이런 것들. 아까 일본이 굉장히 이런 거 앞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보면요. 특화 편의점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어떤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어디를 가면 또 어떤 게 굉장히 그래서 그 지역에서밖에 안 되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화한 편의점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 편의점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 지점은 강아지의 물품이나 강아지 음식들이 특화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편의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 어느 데를 가보면 편의점에 강아지 그림들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우연히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강아지들 음식 파는 데인가? 이게 펫 관련인가? 이러고 봤더니 편의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 특화 편의점이 우리나라 지금 K뷰티가 굉장하잖아요. 그 또 우리나라 K뷰티의 장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때문에 우리나라 게 그렇게 유행한다고 내가 인디 그 화장품들 할 때 얘기했잖아요. 싸니까 롤렉스 시계를 편의점에서 팔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신뢰성 왠지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여자분들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 요즘 아주 보석 때문에 시끄럽죠. 그럼 보석들 만약에 편의점에서 판다고 이게 팔기도 애매하겠지만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편의점에서 하려면 무조건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싸야 돼요. 그러면은 그 편의점에서 가성비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어때요? 딱 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년에 이 뷰티 특화 편의점을 1000매장 이상을 지금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화장품 매출이 계속 한 20% 이상씩 지금 커지고 있어요.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너무 잠자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너무 잠자고 있죠. 솔직히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걸 제가 왜 물어보신지는 알 것 같아요. 메일로. GS 리테일하고 보면 이게 재밌는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GS 리테일하고 보면요. 같은 편의점인데요. 비슷하게 별 볼 일 없다가 GS 리테일은 어때요? 요번에 튀어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BJF 리테일 갖다 볼까요? 별 볼 일 없는 흐름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왜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줄임폭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얘네 둘의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2022년부터 2023년, 23년까지 주가 모습 좋았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2024년에 빠졌어요. 요거 그대로 한번 GS 리테일에 갖다 대볼게요. 같나요? 이게 주봉이에요. 완전 틀리죠. 리테일이기 때문에 편의점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같으니까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들 퍼나 이런 거 비교할 때도 같은 업종끼리를 비교하잖아요. 그죠? 다른 업종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로봇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뭐 그걸 비교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쪽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쪽을 비교하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질문 들어오신 부분이 왜 그랬는지 알 거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걸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시는 건 굳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2월 6일 오후 1시 경북 포항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인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인투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 2015년이었죠. 2015년 4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 무슨 회사냐? 항체, 약물, 적합체.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요. 근데 아마 이런 알파벳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ADC. 가장 뭐 올해 핫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ADC 관련. 그죠? 이 ADC 관련 제일 대표되는 회사가 어디예요? 리가켄바이오죠. 그 유명한.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주가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깜짝 놀라죠. 재작년부터 해가 작년부터 난리 난 회사였잖아요. 리가켄바이오. 엄청났죠. 바로 그 리가켄바이오의 공동 창업자가 여기 대표입니다. 바로 박태교 대표인데요. 인투셀의 오너입니다. 이 항체 약물 접합체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뛰어난 활성화를 가진 그 저분자 물질을요, 항체에 결합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항체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표적 항암제의 한 종류입니다. 암세포 표면에 보면 특정 항원들이 있어요. 좀 잘 발전하는 특정 항원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방암은요, HR, 헐2라 그래요. 림프종 같은 경우에 CD30, CD30. 이런 특정 항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여기 특정 항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포에 잘 달라붙는 항체들이 있어요. 그 항체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암세포잖아요. 이 항체로 약물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ADC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타겟하는 유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C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항체, 약물. 항체가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거기에 약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이 약물이 거기로 쪽쪽 잘 들어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링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말고 ADC 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 헷갈려. 항체. 그럼 항체에 약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물. 근데 그 약물이 일로 쪽쪽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게 필요해 링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링커라는 말 제가 이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축구할 때 요즘은 여러분들 제일 그거 하는 게 MF잖아요. 이게 뭐의 약자예요? 미드필더죠. 옛날에 미드필드란 말을 안 썼어요. 옛날에 미드필드가 링커였습니다. 링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축구 이렇게 중계하시거나 축구 그랬던 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격수 뭐 미드필더에 뭐 조광래 선수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범근 선수한테 패스했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링커라 그랬어요. 링커. 그게 뭐야? 공격수와 수비수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드필드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축구에서. 링커라 그랬어요. 링커. 근데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미드필더라고 굉장히 멋있게 필드의 중앙에 있다. 뭐 같은 거죠. 이 ABDC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뭐 워낙 이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부터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요. 한 2년째 굉장히 좋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ADC 관련이. 그래서 제약산업이 관심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ADC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약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종종 나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한번 이 ADC 관련된 회사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현재 임상 2상을 하는 2상에 들어간 것들이 한 40개가 있어요. 그리고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12개. 그리고 임상 1상까지 다 하면 한 1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세계적으로 제약사들이 계속 많이 노립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핫한 분야거든요. 세계 제약업계에서. 그때도 한번 슬쩍 설명드렸는데 현재까지 승인된 ADC
약물 쪽은요 14종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제가 주식 수사반장 할 때 아마 초창기 쪽에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의 다이치 상교 들어봤을 거예요. 다이치 상교에 뭐예요? 에너투라는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수사반장분. 이 에너투가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유방암하고 위암 등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에너투가.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에너투가 어느 정도냐? 작년 기준으로 약 얘네 시장 규모가 이 에너투의 매출 규모가 한 5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약물 하나가. 특히 글로벌 ADC 시장은 지금 그래가지고 어디가 잡고 있냐면 좀 전에 말했던 다이치 상교. 그래서 세계적인 데들이 잡아요. 뭐 로슈사, 화이자, 길리어드. 이런 데들이 이 상업적 성공을 이쪽을 통해서 꽤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꽉 잡고 안 놔주고 있어요. 그나마 국내 바이오텍에선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 리가켄 바이오가 월드 ADC 시장에서요. 뭐 다이치 상교 등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 ADC에서 있어서 최고 플랫폼상을 몇 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ADC 관련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커가고 있는 분야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회사의 그런 회사들보다 우리가 막 너무 뒤처져 있고 그런 분야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경쟁들이 이제 시작된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도 작년하고 올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당히 대접을 받았죠. 특히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약물하고 이 링커, 항체 연결해주는 링커죠. 이 링커에 OHPAS였어요. 오파스라고도 부르고요. 예, OHPAS 플랫폼이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PMT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PMT 플랫폼. 이게 또 얘네 대표적인 건데 이게 근데 월등히 커요. 크기는. 그리고 PMT 플랫폼 뭐냐면 약들이 보면요 정상세포로도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드렸을 건데 표적항암제의 문제가 이거 기억난다. 표적항암제 하니까 여러분 저희 표적항암제 할 때 눈물의 여왕 그 드라마 딱 보여주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왜 클로? 그때 제가 눈물의 이거 보여줬잖아요. 눈물의 여왕. 표적항암제의 문제가 뭐다. 그 다음은 어떤 거다. 그래서 T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았다가 해가지고 해서 항체를 생겨서 다시 넣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에 해당하지만 잘 되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거 진짜 많이 자세히 설명 많이 드렸다니까요. 수사반장에서도. 근데 고맙다는 분들 별로 없죠. 먹었다는 분들은 꽤 있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맙다고 표시하는 분들은 없어요. 저한테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 재밌어요. 모르고 이거 주식 이거 차트 보면서 되겠습니까? 이 반장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강의 들으면 더 재밌겠죠.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기본기를 쌓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본기도 없이 그냥 맨날 매수하는 전문가 방송이나 유튜브들 뭐 이런 데들 아예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노력은 하나도 안 하려는 거야.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간 걸립니다. 그럼 나 안 해. 이거 다 이래요 거의 다. 그 과정까지 데려가려고 해도 못 데려가요. 조금만 노력하라 그러면 힘들고 조금만 뭐 빨리빨리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시청하고 보세요. 그리고 직접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파스라고도 부르는데 OHPAS 이 플랫폼이 이게 핵심 원천 기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혈액 내에서는 약물이 얌전하게 있다가요.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럼 암세포를 딱 만났어. 적을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안 싸우고 싶을 때 말리면은 고맙잖아요. 되게 센 놈하고 있는데 너 진짜 내가 이 사람이 말리지 않았으면 넌 죽었어 막 이러잖아요. 더 지가 죽으면서 말려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진짜 자기가 나가 싸우고 싶어서 때릴 수 있는데 말리면 막 미칠 것 같잖아. 마찬가지야. 암세포를 딱 만났네. 평생 혈액 속에 가만히 있어. 그러다 나쁜 암세포를 딱 만났어. 그래서 내가 나가 싸워야겠어. 링커에 계속 붙어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빨리 약물이 끊어져가지고 링커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약물이 빨리 끊어져서 링커로 들어가게 해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절단성 링커 플랫폼이 바로 OHPAS 플랫폼입니다. 약물이 절단돼서 링커를 통해서 빨리 칙 하고 들어가가지고 암세포하고 짜자잔 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이 회사에. 얘네가 이게 좋은 게 왜냐면요. 이 OHPAS 플랫폼은요.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범용성이 있습니다. 범용성. 다양한 약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들은 보면 질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게 호환성이나 범용성이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 이거는요. 산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PMT 플랫폼 할 때 얘기했지만 얘네가 물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약효도 우수해요.
그래서 이래서 이 OHPS 플랫폼의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 PMT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 ADC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표적 항암제는 맞아요. 제가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물 분자하고 쉽게 결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요. 표적 항암제의 제가 가장 큰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에클론 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한다 그랬죠. 정교하게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옆에 있는 애들을 공격해요. 이 물 분자와 이게 친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산소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부분 때문에 정상세포만 가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게 PMT 플랫폼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친수성이라 그래요. 물과 친해지는 친수성 극성기라는 게 있어요. 친수성 극성기를 도입해가지고요. 얘가 이 물성, 그러니까 이 물하고의 좀 이 안 맞는 이 물성이라 그러죠. 뭐 사람은 인성, 물은 물성. 물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그게 바로 PMT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으로 재작년이었죠. 삼성 바이오하고 ADC 분야 개발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기술력은 있어요. 근데 다만 안 좋은 게 있어요. 올해 7월에 어떤 일을 겪었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공부가 됐었으면 이걸 오히려 반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좀 더 빨리 질문이 돌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7월에 이렇게 된 이유가 ABL 바이오 때문입니다. ABL 바이오. 얘네가 ABL 바이오하고요 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뭐냐면 특허 관련 안전성 문제로 얘네가 계약 해지가 됩니다. 이게 왜 계약 해지가 나면은 얘네가 계약 맺을 때 AL 바이오와 계약했던 물질이 뭐냐면은 계약했던 게 NXT3인가 그래요. 이 약물을 분석할 때 얘네 기술 있잖아요. 쉽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특허로 말한다면 얘네 특허가 독보적인 특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되게 웃긴 제도예요. 다른 데서 이거와 같은 비슷한 특허를 내죠. 그러면은 이 특허가 18개월 동안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저도 뭐 그렇게까지 특허 관련을 뭐 제가 너무 잘 알지는 못해서 모르는데 저도 항상 이건 좀 의문이었어요. 이걸 왜 만들어놨지? 그래서 18개월 동안 이게 비공개예요. 여러분 특허 같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특허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18개월 동안 공개가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개가 돼서 딱 봤더니 그 중국 기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문제 되겠어? 안 돼. 우리 계약 안 할랬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투셀이 하고 있는 게 약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넥사테칸 약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30여 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문제됐던 게 실은. 그래서 워낙 별게 아닙니다. 단 한 종에 국한된 거래가지고 제가 얘네 핵심 플랫폼이 뭐라 그랬어요? 오파스, OHPS 플랫폼이라 그랬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플랫폼도 아니에요. PMT 플랫폼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은 회사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이거예요. 안 좋은 줄 알고 무조건 특히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조금만 문제되면 빵 하고 빼버려요. 그럼 오히려 그 주식을 제대로 알면은 오히려 그럴 때를 노릴 수가 있다고요. 왜 그랬냐? 제가 웨클론 나왔으니까 웨클론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 쭉 하고 빠집니다. 3월에. 이게 왜냐면은 뭐 신고 뭐 어떤 부분이 뭐 잘못돼서 그랬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가 문제됐던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작은 회사들은 많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무팀이면 총무팀만 빠삭한 사람들, 뭐 인사팀이면 인사팀만 빠삭한 사람들, 공시관련이면 공시관련만 빠삭한 사람들이 이렇게 쫙쫙쫙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이쪽은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아니니까 사람을 최대한 못 써요. 연구원들을 써야지 일반 사무직들을 많이 못 쓴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도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기회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얘네들 그때 보면은 공시 내용 보면은 뭐 신고가 뭐 누락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그거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받았을 때 이게 왜 틀려? 이러니까 당연히 징계 때린 거야. 근데 그 징계는 문제가 될 징계가 아니거든. 전혀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거거든. 어떻게 보면 업무 실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났나 보네? 왜? 여러분들 당연하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바이오는 항상 이러면 망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들 어머 이런 쓰레기 같은 종목이었네. 이게 쓰레기였나요? 쓰레기였으면 황금 쓰레기네요. 누가 금땡이를 그냥 잘못해서 버린 거네.
요즘 금값도 비싼데 누가 금을 버려줬어. 얼마나 고마워.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간 게 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도 차트 막 이런 걸로 하니까 제가 솔직히 압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 중에 일부 중에 상당히 보면 무슨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막 질문 던지는 분들이 아세요. 저도 가끔 어쩌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데서 이렇게 저도 설명하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럼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차트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물론 그분들 그분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런 걸 볼 때 좀 너무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건 저희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할 얘기는 할게요. 보면은 전혀 중요한 건 맥도 못 짚고 엉뚱한 얘기로 차트로 그냥 솔직히 제가 웨클론도 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투셀도. 오히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여러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ITC예요. ITC 61496RO. 이게 뭐냐면, 이게 고용암 타켓하는 거거든요. 이 물질인데, ADC 후보 물질인데, 이게 지금 식약청하고 미국 FDA에 임상 일상을 위한 신청서를 내놨어요. 근데 요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또 인투셀 같은 경우엔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수익화를 마련하면, 얘네는 많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임상이나 임상 일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가 리스크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보면은 많이 가면 돈을 많이 먹을 수는 있어요. 이 회사를 하실 때도 또 그건 아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웨클론이나 이런 데보다 얘네는 훨씬 리스크를 적게 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리는 주가가 나중에 오를 때는 훨씬 덜 오를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드린 말에서. 얘네들은 전임상이나 임상 일상 초기에서 넘겨버려요. 기술 이전을. 물론 거기에 따른 수익이나 뭐 이건 들어오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더 끌고 가서 성공시켰을 때보다는 훨씬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인투셀의 약점이 될 겁니다. 요런 부분들 안전한 그래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얘네가 삼성 그 에피스홀딩스죠. 얘네하고 지금 파이프라인 하나를 공동 연구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개발 중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어떤 물질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삼성 이 에피스홀딩스하고 한 이 부분도 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일절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164 그 RO 얘기했잖아요. 얘네 이 임상 데이터들이 빠르면 내년 5월이나 6월에 나옵니다. 얘네들 주요 타겟이거든요. 이 고용암 이게 어쩌면 저라면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흐름들이 나중에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빠르면 6월에 나올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괜찮게 나온다면 얘 주가 모멘텀에 한번 이런 애들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뭐 그것까지 저보고 아이고 내가 여기 오너도 아니고 내가 뭐 그것까지 저한테 하는 건 너무한 거잖아. 리스크는 제가 다 지고 그러면 좋은 것만 여러분이 홀라당 다 빼먹고 저한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시면 좀 그래도 이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2월 13일 오후 1시 강남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설립된 대표적인 국내 아주 이 제약회사잖아요. 설립 초기에는 워낙 이 회사가 UEC라는 회사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요. 나바론사라고 있어요. 거기한테서 마데카솔 있죠. 얘는 워낙 유명하잖아.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을 수입해서 팔던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1982년에 사명을 동국제약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200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동국제약의 워낙 대표적인 약물들, 일반 의약품들이 유명하잖아요. 어떤 거 있어요? 지금도 선전 많이 나오죠. 인사돌, 좀 전에 말했던 마데카솔, 그리고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 오라메디. 그죠? 예, 그리고 회라민 Q 이런 것들 일반 사람들이 익히 들어볼 만한 굉장히 베스트셀러 제약 제품들이 참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이 회사는요 일반 의약품들 우리가 OTC라 그러죠. 일반 의약품이 이 회사의 점유율에 굉장히 크게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 그냥 그 농담 삼아서 그거 아시죠?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는 방법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 상처 치료제 새살이 살살 돋는 마데카솔이나 이거를 항문에 계속 매일 열심히 발라주라고 막혀서 이제 예, 뚝뚝 올랐습니다. 옛날 예 그죠? 예, 또 근데 이런 거 또 제가 가끔씩 해줘야 좋아지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는
워낙 일반 의약품이 유명해서 그러지만 전문 의약품 중에도 얘네가 꽤 해요.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얘네들 그 조영제가 파미레이라고 있어요. 조영제 뭔지 아시죠? CT 같은 거 찍을 때 이거 이 혈관들 보여주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암제도 그 로레린 데포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전문적인 라인업도, 의약품 라인업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일반 의약품이 유명해서 이런 게 그냥 좀 많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코스메틱, 의품 있죠.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계속 해요. 근데 워낙 얘는 일반 의약품이 크다. 그래서 얘네들 사업구조 보면 일반 의약품, 그리고 뭐 전문 의약품, 그리고 헬스케어, 해외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골고루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얘네들이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약 8,100억 정도 했어요. 매출. 근데 올해 매출이 9,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9,100억.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약할 때 설명했지만 워낙 진짜 대형사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1조를 넘냐예요. 매출이. 1조를 넘으면 완전한 이제 아주 진짜 빅 제약사로 잡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1조에 거의 다 다가와요. 그래서 동국제약이 1조가 넘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내년이나 정도 되면 1조를 넘을 거는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동국제약도 이제는 웬만한 제약사들하고 급이 틀린, 쉽게 말하면 뭐 녹십자나 뭐 한미약품 이런 데하고 같이 놀 만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OTC,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쪽이 매출에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의약품 중에도 80% 이상이 보면요. 약국과의 직거래에서 나와요. 뭐 인사돌, 뭐 마데카솔 이런 거 굳이 뭐 어디 거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신제품이 출시돼도요. 약국하고 약업사원들이 다 꽉 잡고 있단 말이야. 바로. 얘네들이 사업을 잘하긴 해요. 그리고 얘네들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문의약품 이런 것도 보면요. 안 알려서 그렇지 얘네들이 근데 한 200여 종의 약을 취급합니다. 전문의약품. 그리고 대부분 제네릭이에요. 제네릭.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매출로 따지면 전체 매출에서 일반 의약품은 한 25%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크지도 않지만 아주 작지도 않고 헬스케어 사업은 뭐 뷰티하고 건강식품, 생활건강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얘네들도 잘 보면 이게 뷰티가 일반 의약품 있죠. 이 마데카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역을 넓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뷰티 부분이 오히려 전문의약품보다 매출은 더 많이 해요. 전체 매출에서 얘네가 한 30%는 얘네가 합니다. 뷰티 부분이.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보면은 화장품하고 뷰티 매출이 절대적이에요. 얘네가 23년이었죠.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리본 화장품을 인수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화장품 ODM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해요. 근데 제가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뷰티 부분 보면요. 브랜드가 있어요. 코스메틱 브랜드가. 센털리안 24라고 있습니다. 센털리안. 이 브랜드를 통해서 합니다. 얘네 주력 제품이 뭐냐면요. 피부 의료기기인 게 있는데요. 마데카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마데카 크림. 이게 얘네 주력인데요. 여러분 혹시 홈쇼핑 보면은 홈쇼핑에 마데카 크림이나 이런 거 의료기기 파는 거 보셨나요? 홈쇼핑에 나오는데 가끔씩. 그럼 되게 재밌어요. 아니 마데카솔 저런 그 크림이 있어? 저 크림을 홈쇼핑에서 팔아? 모르는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네가 마데카솔, 그 마데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다 파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홈쇼핑에 간혹 나옵니다. 잘. 그러면 아 동국제약이 이 마데카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을 걸 뚫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약사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제약사업은 같이 큰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또 고령화되면 어때요? 고령화 인구 많아지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 제약사업이 그렇게 생각같이 제약시장이 팍팍 크진 않아요. 제약시장이 연 한 5% 정도 수준으로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더딘 부분도 있어요. 워낙은 더 많이 빨리 클 줄 알았는데 조금 더디게 크는 부분, 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업계 내에서 경쟁 기업들이 보면 다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실 만한 뭐 일동제약, 뭐 동아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데들인데요. 얘는 아까도 OTC가 일반 의약품 분야가 얘네가 굉장히 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적이라고. 근데 얘네가 일반 의약품 분야에선 이런 업체들하고 붙어서 업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매출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들 보면은 뭐 신약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거의 일반 의약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일반 의약품에서 업계 2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을 뽑고 이렇게 어느 정도 대형 제약사가 돼 있는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작년이었죠. 작년 5월에 의료기기 업체 그 위드닉스라고 있습니다. 위드닉스. 얘네 위드닉스 지분 50%를요. 한 22억인가요? 거기에 인수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본 화장품 그거를 얘네가 53%를 306억인가 인수합니다. 말 그대로 리본 화장품은 왜 인수했어요? 얘네들이 화장품 사업 이렇게 키우잖아. 뷰티가 30% 차지한다니까. 헬스케어 이쪽이. 그러니까 이걸 엄청 큰 분야예요. 이거 계속하고 크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직접 ODM 하려니까 화장품 ODM 사업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아예 리본 화장품이라는 데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위드닉스라는 애들은 지분 50%를 아까도 말했지만 한 22억에 얘네를 인수하는데 왜냐하면 얘네 의료기기 그 홈 뷰티 디바이스 아시죠? 제가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집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엄청 많이 간 회사 있죠. 어떤 회사인지 기억나세요? 김희성기계 APR 계속 죽지도 않죠. 작년에 갔다 온 곳들이 죽지 않고 또 왔는데 엄청나죠 얘도. 그러니까 제가 실은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은 거 진짜 좋은 거 많이 해드렸어요. 저희 유튜브 좀 많이 보게 하려고 처음에. 여러분들 워낙 되게 좋은 거 많이 놓치신 분 많은 거예요. 열심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동국제약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동국제약은 지금 회사가 좀 정체기를 겪고 있는 건 있어요. 왜냐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여기 주봉 보면요 어때요? 지금 정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려고 얘네들이 M&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회사들 얘네들이 일반 의약품은 뭐예요? 아까도 약국하고 꽉 잡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막 홈 뷰티 막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정적인 돈이 들어옵니다. 재무구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꽤 짭짤해요. 또 동국제약이 지금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 동국제약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물려줘서 이걸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각자 이제 받았을 때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경영을 좀 어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M&A 전략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계속 기는 부분은 탈피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탈피하는 속도와 시기가 얼마나 빠르냐, 뭐 늦냐, 그건 모르겠죠. 또 얼마나 세냐, 약하냐.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탈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져보면 안정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너무 큰 수익을 뭐 그렇게 확확 노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다면 지금 흐름 모습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은 아니니까요. 한번 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세 종목 열심히 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될 얘기들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확 또 추워져요. 그죠? 근데 뭐 겨울에 무슨 뭐 반팔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니까. 독감 진짜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하여튼 독감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12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